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 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야권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사면된 것에 가시돋친 발언을 내놨습니다.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하는 광복절에 합의 없는 사면으로 오히려 분열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희재 기자입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은 조국 친위대 사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는 물론 윤건영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입시 비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같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 첫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진영에만 집중한 시일 뿐 야권 등 사회 전반엔 다른 잣대를 적용한 모순된 기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세 팀을 몰아가지고 지금 거기는 엄벌주의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편은 전부 다 사면 기조로 가고 있고.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도 광복 80주년의 순국선열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이다. 어린이날의 조두순을 사면하는 꼴이다.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야권 정치인까지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합니다. 특히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구한 그대로 실현돼 모양새가 우습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단체 SNS방에는 이를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고 송 위원장이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저 철회 입장 밝히시긴 했는데 홍문종 의원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찍는 국민의힘은 사면을 고리로 정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통령실과의 밀실 거래가 자충수가 된 만큼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한길 씨 징계 논의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죄질이 엄중하다며 지도부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한길 씨 징계 관련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윤리위,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4일 전 씨를 불러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고 이르면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한길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갖다가 무시한 의원으로서 의견인데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느냐.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후보 연설 도중 배신자 야유를 선동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문제가 전당대회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도부는 전 씨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당 선관위 역시 전 씨 행동을 질서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언론인 비표를 받아 행사장에 출입한 행위도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의원들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당내 여론도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 우리 당이 기강, 규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좀 적절하게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보복 조치라는 반탄파 후보 반발이 여전한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전 씨 등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토론회에 최고위원 후보자 4명이 출연해 사실상 전한길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과연 이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미 당 지도부에 조금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 전 씨도 당사를 찾아 연설회에서 먼저 자신의 비판 영상을 틀었다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제재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전한길은 피해자 아닙니까? 친한파들이 전한길을 몰아내기 위한 작당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전 씨 입당 때부터 예고된 참사에 가깝습니다. 자칫 전당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전한길 이슈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습의 수위 못지않게 그 속도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와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6.3 전국동시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갑니다. 권향엽 대변인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고 조강특위와 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을 사고지구당으로 결정하고 이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직무권한대행 인선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춘석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국회의원회관 이춘석 의원 사무실에 연이어 들어갑니다. 경찰이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사무실에 앞서서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소재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8곳에서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지 불과 2에서 3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경찰은 특히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거래창을 보고 있었던 미래에셋 증권을 포함해 다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영장도 집행했습니다. 차명거래 의혹을 밝힐 핵심 단서로 꼽히는데 앞서 이 의원이 주식계좌가 없다고 재산 신고한 만큼 주로 보좌관 참호 씨 명의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을 맡은 전후로 관련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모습이 포착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마친 경찰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의원과 차씨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우선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은 모두 3가지입니다. 16개의 수사 항목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한 의혹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가담해 수익을 봤다는 내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받도록 관여한 혐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측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 의혹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를 한 차례 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신병 확보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은 영장심사법정에서 구속 사유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를 앞두고 특검은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마지막까지 의견서를 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가 아닌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급 검사가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에 투입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이끌고 김 여사를 조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모두 8명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신문을 앞두고 특검은 2차례에 걸쳐 무려 848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20쪽 정도였던 영장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 여사 신병 확보 여부가 수사 동력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총력전 성격이 짙습니다. 특검은 의견서에 검찰 단계부터 수사한 내용을 총망라했을 걸로 보이는데 혐의 소명에 집중하고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에서 특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아직 김 여사 주변에 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김 여사 측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설명할지 관심입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걸 바탕으로 의견서를 다듬고 있는 김 여사 측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만큼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조계 불문율에 기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 관계자들이 줄지어 건물에서 나오고 들고 나온 파란 상자를 차량에 싣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앞서 특검은 김건희 여사 친오빠 장모의 집에서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확인됐는데 특검은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희건설 측이 2022년 같은 모델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건 아닌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검은 회장 집무실과 재무팀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희건설 측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목걸이 관계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희건설은 뭔 관계겠습니까? 전혀. 특검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희건설 본사 건물이 폐쇄됐던 정황도 확인했는데 증거 인멸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투자사 조사를 위해 공정위 기업 집단 감시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청탁과 주가 조작 등 의혹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해온 특검이 중심에 있는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연관성을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김혜성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9시 15분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휴정기에 따라 2주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사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0일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뒤로 4주 연속 불출석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기 곤란하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일단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이익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불참하도록 하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오늘 서울구치소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시간 동안 구치소장과 간부들을 만나 설득했는데 열람을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구치소 측이 끝내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7일 만에 첫 국빈 방문 해외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맞이합니다. 베트남 당 서기장이 한국을 찾은 건 11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가 3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교역과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1만여 개에 달하는 점을 들며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베트남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각국의 기업들,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서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지난해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까지 확대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30만 명, 베트남의 19만 명에 달하는 양국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Trong cái đường lối đối ngoại của mình, Việt Nam nhất quán coi trọng quan hệ với Hàn Quốc và mong muốn hợp tác hai nước tiếp tục có những bước phát triển mới,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bền vững hơn nữa, xứng tầm với khuôn khổ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김혜경 여사는 당 서기장의 부인 응호 푸엉리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인적 교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함께한 국빈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물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 등 각계 각층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서기장 내외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채용 문화계 인사와 대기업 총수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기념해서 오늘 국빈 만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양국은 10만 쌍의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진 사돈의 나라라며 베트남에 대한 굳건한 우정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럼 서기장은 정중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베트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 그룹의 총수, 그리고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6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측에서는 럼 서기장 부부, 그리고 중앙감찰위 위원장, 공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베트남 정부 고위 관계자 등 55명이 함께 했습니다. 만찬 메뉴는 고려 말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 화산 이 씨가 6.25 전쟁 뒤 경북 봉화에 정착한 데 착안해서 해당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으로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변은 없었고요.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리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사면 복권됐습니다. 지난주에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안이 그대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그 특별 사면의 핵심은 조국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보듯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정경심 씨나 다 조국 전 대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 관계자들도 함께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 그리고 저희 민주당 당원,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대표가 무결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너무 많이 맞은 거 아니냐? 매를 너무 세게 맞은 거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검찰의 부당한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바로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표께서 조국 전 대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 분 다 검찰에게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이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측근들과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들은 배제를 하고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관계자들 그리고 친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당한 어떤 수사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던 명단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모두 이번에 사면 명단에 포함이 됐죠. 사실상 이번 국무회의는 그동안 논의됐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짓는 요식 행위였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도 아마 휴가를 가기 전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당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에 대해서 그 사면을 요구하는 듯한 텔레그램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보냈고, 그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도 포함시킨 것을 보면 우리 당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포함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대로 포함됐다고 보는데, 저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 그런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를 했을 때 통합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같은 진영에 있는 우리 편 봐주기가 어떻게 국민 통합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적절한 사면 복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오늘 여야 역시 이 서로 상대 진영의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건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고 조국 부부는 감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묘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균형을 맞춘답시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나 심학봉 이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 셋 다 제가 혐의를 알기로는 금전 관련 부패 비리 사범들이에요. 그 이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조국 정경심 뭐 이렇게 엮어서 가는 이실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오히려 비루해 보여요.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면,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현들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에도 반대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사면이 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사면을 해줘야 할 만한 급박한 요인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광복절 특사라는 상징적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은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가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해방이 됐으면 서대문 형무소의 문도 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전 의원이 받은 혐의는요, 독립군에게 전달하라고 한 자금을 중간에서 착취한 격이라는 우리 당의 설명이 훨씬 더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한 가지 힌트는 있다고 봅니다. 2023년 1월이든가요. 이 윤미향 전 의원이 여러 혐의 중에 일부는 무죄를 받았어요. 당시에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도 오해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번 그 사면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혐의들 역시 정치 검찰로부터 받았던 정치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본인 뜻으로 결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11월이었던가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제 집유 3년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돼 가지고 혐의가 쉽게 말해서 두 개잖아요.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어떤 그 조의금과 관련해 가지고 가로챘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상속인이 정의기억연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나머지 이제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도 뭐 국민의힘에서 넘어오신 김상훈 의원 표현에 따르면 영수증 한 장 제대로 좀 구비가 돼 있었으면 또 이것도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또 많은 범여권의 지지자들은 어쨌든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평생을 바쳐가지고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어떤 권리에 대해서 대변을 해온 인권 운동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평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특별 사면을 두고 왜 하필 광복절에 사면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뭐 성탄절이면 뭐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구정 연휴였으면 괜찮겠습니까? 성탄절이면 또 예수님 오신 이 좋은 날에 왜 했냐고 또 비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국 전 대표와 이 친문 정치 인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경제인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홍문종, 정찬민, 신학봉 전 의원, 저도 우리 정광재 대변인처럼 정광재 대변인께서 윤미향 의원 이름 들었을 때 놀랬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놀랬습니다. 송원석 의원의 휴대폰 텔레그램에서 이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런데 어땠어요? 그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눈썹까지 그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화기애애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언론에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가식적으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철회한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철회해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시면 저희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의 어떤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항상 야당이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100%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또 저희가 그 야당의 비판을 겸허하게 새기고 또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붙이자면 사면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 선거에 승리했다는 전리품처럼 사면권을 행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 비판을 민주당에서도 했을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있었던 사면의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의원이 여기에 포함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민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크리스마스 특사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됐다라면 지금 정도의 국민적 반발은 없었을 겁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게 그 일본군 위안부 여성에게 전달된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복절에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예.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환영을 했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한 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강한 성공의 동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발목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첫 번째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사면을 한다면 과연 뭐 8.15 광복절에 해야 되냐, 아니면 형기를 절반 정도 마치는 성탄절에 해야 되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의견이 좀 하나로 좀 모아지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원칙은 무엇이냐? 과연 조국 전 대표가 과도하게 매를 맞았냐? 세게 맞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하면 배우자 4년,
딸도 의사면허 취소되고 아들도 학위 취소되고 또 친동생도 실형 3년 사는 또 본인까지도 감옥에 가는 이런 일을 과연 겪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여기에 반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적하신다면 겸손하게 고개 숙여야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번 특별사면만큼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씨 어땠습니까? 유죄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땠어요? 특별사면해가지고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일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국민의힘의 논평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면 자체보다 대통령의 판단과 맥락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 번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그 환영 메시지를 읽고 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했었던 말이 얼마나 궤변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여권 인사가 아니다. 야권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한 동력이 생겼다. 이 같은 편 아니면은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강유정 대변인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저는 강 대변인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아까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받았습니다. 남이 잘못한 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이 잘못한 거 봤으면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요 단계도 상당히 관심이었지만 더 관심은 향후에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6월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 조국 전 대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광역 단체장에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광역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이면서도 행정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긴 호흡으로 뭐 재선이라든지 뭐 한 3선 정도를 노리면서 성과를 내서 본인이 대통령에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조국 전 대표는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역단체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카드를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간에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도 받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비교적 쉬운 험지가 아닌 쉬운 지역구에 가서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게 사실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한번 존재감과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겠다면 저는 비교적 어려운 좀 험지에 가서 출마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몸값을 올린 데도 도움이 돼서 일타쌍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든지 어쨌든 뭐 보궐선거든지 거기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같이 동지의 역할로서 이제 같이 가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고 경쟁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강 부대변인 얘기하신 걸 보니까 저와 정치적 식견이 많이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단체장 선거는 조국 전 대표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조국 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이끌었던 1인 정당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월 구속된 이후에 이렇다 할 정당 활동을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후보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순간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그 중앙정치소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분명히 조국혁신당 내에서 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논의될 거고요. 저는 좀 가능성을 보자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에서 지금 유일하게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이 전재수 부산 북구 갑일 겁니다. 그 지역을 뺏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당에. 조 전 대표가 그 지역에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그 고민하지 않을까. 뭐 제 그냥 정치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천 계양은 가능성 없을까요? 인천 계양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출마했었을 때 단일 후보로 될 수 있는 곳이어야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사면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게 참 궁금한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요.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가 56.5%로 6.8%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그만큼 올라서 38.2%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인을 놓고 약간 분분한데 이번 사면 복권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됐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사면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한 3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가장 크게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저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계좌 주식 거래 이것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국정기획위에서 경제2 분과장, 쉽게 말해서 A와 관련된 본인의 차명 거래로 주식을 했던 이 종목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 좋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것은 뭐 야당의 지지자나 범여권 여당의 지지자나 할 것 없이 부정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시킨 것도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주가와 관련된 이슈들은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이춘석 의원과 어떤 세제 개편안 이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번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저번 주부터 이미 예고는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게 크게 반영이 됐을까? 오히려 이 부분은 다가오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더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꼭 조국 전 대표 때문에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홍문정, 뭐 정찬민 등 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안 됐다라는 양쪽 지지층의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아예 같이 보고 한번 계속 말씀을 나누죠. 정당 지지율도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6.1%포인트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30.3%,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차이도 18.1%포인트로 이제 많이 좁혀진 상태인데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일단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요. 이춘석 의원과 또 양도세와 같은 세제 개편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그 위선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한 것에 대해서 오늘 권양엽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었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 효과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이 아주 이렇게
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됐었는데 그렇게 진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가운데 사면과 관련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지지율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 같이 비교해 보면요. 국정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사면 찬성 여론은 그보다 훨씬 낮은데 그것은 국정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는 이런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설을 방해했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죄질이 엄중하다면서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는데 관련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연설회장의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윤리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관련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려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오늘 그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14일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니까 서면으로든 본인이 직접 나와서든 소명 기회를 줘야지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당장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적인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소명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보냈고요. 14일에는 적어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서 제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뭐 제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출당에 준하는 정도 수준의 고강도 제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전한길 씨가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우리 당에 굉장히 분열을 촉진하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그 징계가 이제 제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당 권유기 때문에 이게 출당에 버금가는 뭐 이제 그런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제명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그 오늘 오전에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당장이 대단히 이제 센 강도로 엄중하게 죄질을 묻겠다. 그래서 이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제명 안 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14일로 이 그러니까 결과를 좀 늘어뜨린 것이 저는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왜? 당장에 전한길 씨가 큰 잘못은 해서 여론은 안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전한길 씨를 따르고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정청래 대표를 보유한 민주당을 상당히 부러워할 겁니다. 저희 이춘석 의원 잘못하니까 바로 제명해버리잖아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결단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 아니 온 국민이 TV를 통해서 전한길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게 더 제가 봐서는 안 좋은 시그널인 거예요. 또 기자 비표를 가지고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에 입장을 했는데 또 당에서 기자 비표 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명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한길 씨 뒤에 있는 강성 지지층을 두려워하고 있다. 눈치 보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전환기 씨도 오늘 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저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재 못할 거다 나에 대해서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4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14일까지 어떤 과정이 또 있냐면 전당대회가 내일 부울경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있고 지역별로 또 계속 옮겨다니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제 전환기 씨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14일 날 징계를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그 지난번에 했었던 무리를 일으켰던 일만큼 큰 무리를 일으키겠습니까? 전 뭐 이성적인 분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이런 생각합니다. 그 영국 프로축구를 보면 훌리건이 존재하잖아요. 네. 경기장에 훌리건 출입 못하게 합니다. 관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지금 전한길 씨가 하는 행보들을 보면 제도권 정치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당, 특히 이 수권 정당을 꿈꾸는 우리 당 내에서 아무리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선전선동을 계속한다면 당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 영국 프로축구에서처럼 훌리건으로 규정하고 구장 밖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당에서 당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용인 못할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그 전한길 씨에 대한 그 징계 14일 날 있을 것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출당의 법인과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다음 합동연설회장에서 거길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는 출입 금지했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 연설회장 밖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혼자 조용히 하리라고는 저도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행사장 밖에서 유튜브 중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한길 씨 유튜브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가서 면접까지 봤다는 거 아니고 또 지금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은 곧 면접 보러 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있는 유튜브 방송을 행사장 밖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습니까? 요즘요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승전 전한길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상황이. 그 기승전의 전이 전한길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부터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습니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연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도 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저는 또 전한길 씨와 관련된 전한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 이 당 차원에서 지금 전 씨에 대한 징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요, 이 그 전 씨가 참여한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 대표들의 지금 얼굴이고 최고위원들 4명 오늘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 혹시 명단 아십니까? 봤습니다. 김민수 후보와 김재원 후보, 손범규 후보, 또 한 분 더 참석하셨는데 김태우 후보, 김태우 후보, 김재원, 김민수, 김태우, 손범규. 네 분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 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받아야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략적으로 참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가 하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 자리에 갔었는가에 대해 왜 갔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8월 22일에 있는 선거 결과에서 그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고 또 강성 지지자들의 그 구애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정해질 거라고 보는데 기대하는 바로는 그래도 쇄신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선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이제 상당히 관심인데 요 최고위원들도 4명이죠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출석 가능성까지 이제 높게 거론이 되는데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보죠. 내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제가 네.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네. 김건희 씨는 내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김건희 씨가 거짓 해명을 했던 것이 바로 진실로 드러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맞추기 정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위에도 오늘도 또 많은 사실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밌는 부분이 원래는 영장 심사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데 남부구치소에 대기를 요청을 했네요, 특검이.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저도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여러 법조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면 뭐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경우가 뭐 드물었다라고는 하지만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이 청구했었던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구속영장 다 발부가 됐고 구속 적부심을 다 신청했는데 그것도 다 기각이 됐거든요. 지금 특검의 수사 속도 또 특검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사법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역시 구속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저렇게 이제 지금 나오는 대로 주요 혐의 이제 3가지에 대해서 내일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시작이 되고 이르면은 이제 내일 밤늦게 늦으면 뭐 새벽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아마도 이 시간대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초 우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가운데 이 상호 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녹아내려야 할 얼음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으로 실제 일한 날만 따지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9%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39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가장 앞에서 이끌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7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빠졌고 중국 수출이 10%,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34%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그 선수유처럼 좀 미리 좀 보내두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미지수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50일 정도 걸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면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은 베센트 장관이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10월까지 중국과 통상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혀 상호관세 인하가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을 이어갔지만 먹거리 물가는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5%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7월 3.6% 상승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6살 장재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모레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26살 장재원입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공개 결정 이후 장 씨가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혀 장 씨 신상 정보를 누리집에 올렸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범행 직후 공유차 등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 5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유족분한테 할 말 없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장 씨가 범행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3, 4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의 명의로 빌린 오토바이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피해 여성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오는 13일 장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중국인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차철남이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차철남과 변호인 모두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50대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과 70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경기 평택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용접용 로봇팔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배수 정비 작업을 하다 감전돼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모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안전모를 쓴 수사관들이 분주히 돌아다닙니다. 아침 7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로봇에 몸이 껴있다는 신고건이고요. A씨는 머리와 가슴 등 상반신을 심하게 다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A씨는 하청 노동자로 패널을 용접하는 로봇팔이 고장나자 이를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기계에 전원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고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쯤에는 경기 광주시 고산동에 있는 철제빔 업체에서 40대 대표가 7톤 무게의 H빔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가 H빔을 화물차에 옮겨 싣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게차 기사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는 새우양식장 수중 모터를 정비하다가 감전돼 치료를 받던 외국인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모두 2명으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태국인은 숨졌고 베트남인까지 5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유물을 빼내기 위한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양형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7시간 만에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수 2천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또 접속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스24는 공식 SNS 등을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벽 시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받아서 거의 동시간대에 저희도 시스템을 차단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안 점검하고 있고. 도서 외에도 음반이나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예스24가 멈추면서 단독 진행하는 그룹 데이식스의 10주년 콘서트 예매를 코앞에 두고 팬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번 팬미팅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작업 끝에 7시간 만에 정상화됐지만 추락한 신뢰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돼 닷새 만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했던 예스24. 당시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데다가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던 예스24의 약속이 불과 2달 만에 공년물이 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인데 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대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합니다. 당초 심사가 끝나면 김 여사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시설에 머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장소 변경 승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판단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김 여사는 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또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여사는 대기했던 구치소 안에 있는 1인용 독거실에 수용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도사실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사에 불출석해 자택에 머물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주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었죠. 그러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 법원 포토라인에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으론 처음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액면 그대로는 자신을 한껏 낮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 나아가 구속영장 심사에 대비해 고심 끝에 준비한 전략적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력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대국민 사과 형식이었지만 의혹을 온전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구속영장 심사법정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포토라인을 지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지,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낼지 김 여사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펼쳐온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내일 영장 발부 여부를 통해 수사의 성패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를 통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 토건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연일 압수수색의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속도를 냈습니다. 현 삼부토건 회장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 조성욱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선거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굵직한 수사 대상에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까지 합쳐져 수사 범위는 방대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넓은데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특검이 애초부터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다방면으로 확보한 만큼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과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정도만 확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 여사 측이 이후 건강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추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팀은 당장 다음 소환 조사부터 김 여사와 복잡한 수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돈집에서 발견된 고가의 명품 시계 상자와 관련해 특검이 이 시계를 구매한 사람을 대통령 경호 사업을 수주했던 인물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일 서모 씨를 불러 시계 구매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과 경호용 로봇계 사업을 따내 계약을 맺었고 윤 전 대통령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서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아 고가의 시계를 직접 샀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서울구치소로부터 물리력 행사 시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 등을 비춰볼 때 윤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데려오기 어렵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거듭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출석 없이 걸석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대학병원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일 주치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학병원 안과 진료를 예약했지만 구치소 측의 반대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 측은 서울대병원은 관내가 아니라 안 된다며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구치소를 거듭 항의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수갑과 포승줄을 왜 안 썼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나라를 거덜낸 역사의 죄인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11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속옷 난동, 의자 저항을 CCTV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옷 바람으로 방해를 했고 응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의자 난동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CCTV와 캠코더 등을 확인을 해서 국민들께 밝히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구치소 측과 3시간 입씨름을 벌였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끝내 CCTV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체포 때 수갑이나 포승줄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끌어냈습니다. 수갑이라든지 포승줄을 사용해서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형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은 최순실 씨 체포를 집행했다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체포 장면을 꼭 확인하겠다고 으름장도 곁들였습니다. 향후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윤석열 체포당한 상황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 약속 말씀드립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희대의 국정농단범이자 나라를 거덜낸 역사의 죄인은 구속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피의자들과의 말맞추기, 증거인멸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속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반 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민간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던 정황이 최근 공개됐죠.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일 밤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성사명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 별표 쳐진 지도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대비해달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민주노총이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는데 경호처력으로 막기 어려우니 지지자들을 결집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지금 시민단체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대표님 전혀 평상시에 저 아는 척 해봤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대통령실이 지지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측과 변호인단이 법원 폭동 사태에까지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익신고와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신혜식 대표가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석동현, 배희철 등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용 시민단체와 지지층에 대한 개입과 선동을 이어나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변호인단이 처음 제안된 건 2월로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도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수사하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개입 세력 수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넘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 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 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숙고 끝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사면은 민생과 국민 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은 최악의 정치 사면으로 규정하며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산, 울산, 경남권 2차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차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연설회부터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의 입장이 금지되고 연설회장 앞에는 소란을 피울 경우 질서유지권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긴 공고문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태세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확성기 철거 등 우리의 유화적 조치엔 적절히 호응하면서도 군사훈련엔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규탄하는 담화를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한미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건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한 대응 태세로 대비할 것이라며 개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해마다 미사일 발사나 강경 담화로 대응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 예상된 반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예년보다 격을 높여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방상이 담화를 발표한 건 한미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압박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내부 군사적 결속,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 강화 등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선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설 경우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 훈련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 등 첨단 전력이 실제로 전개될 경우 신형 무기 시험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측 조치에 대남 확성기 철거로 화답한 지 이틀 만에 규탄 담화를 내놓은 건 상황을 관리하며 강원 양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표현 수위는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하여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봅니다. 앞서 한미는 이번 훈련 중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절반은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훈련이 조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게 평가한다는 간접 메시지를 내포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각 군에 지휘 서신을 내려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며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군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장관은 지휘서신 제1호에서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의 본립도색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군 본연의 임무로 군사 대비 태세와 기강 확립을 꼽고 곧 있을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역시 실전적이고 성과 있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년 전 스프레이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이 또 한 번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담벼락에 낙서하던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국가유산청은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 입구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쓰인 낙서.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던 79살 김모 씨는 이른 아침 현장을 순찰하던 경복궁 관계자에게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선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김 씨에게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이 낙서로 얼룩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낙서범인 10대 청소년 2명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복원 작업에 든 비용만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며 낙서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전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 있는 백화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일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YTN이 협박 팩스 전문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국내에 40번 넘게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화점 입구가 굳게 닫혀 있고 주변에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대원들과 경찰견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봅니다. 광주광역시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겁니다. 협박 팩스는 지난 8일 밤 10시 반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전달됐는데 YTN이 팩스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A4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울과 광주의 5개 백화점에 설치해 9일과 10일 30만 차례에서 300만 차례까지 폭발이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팩스 맨 끝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2,000명을 대피시킨 올림픽 경기장 폭파 협박 때 등장한 이른바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40번 넘게 비슷한 협박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째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꼴인데 경찰은 인터폴에 3차례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본 측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말부터 허위 협박으로 판단됐지만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공조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 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튕겨져 나왔고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떡을 먹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임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지난 5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김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에게 백설기를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원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장 임기 종료를 앞둔 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특혜성 알박기 인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측근들이 줄줄이 승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출자 출연기관 가운데 하나인 강원연구원입니다. 강원 지역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 도서관장과 자유경제원장을 지낸 현진권 원장이 취임한 건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정책 방향 설정이나 초청 강연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채용이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원장 임기가 끝났는데 이달 초 단행한 승진 인사를 놓고서 특혜성 알박기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진자 대부분이 원장 최측근으로 일부는 과거 소급 승진이나 채용 비위 등으로 징계 전력이 있지만 특별 승진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모두 승진했기 때문. 강원연구원은 이런 비판에 정당한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조차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원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직인 강원도청 과장급 위원에게는 아무 연락 없이 회의를 연 뒤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5명 이상 채워지면 문제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부러 패싱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출자 출연 기관이 자치단체를 고의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차기 원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도는 이번 승진 인사와 인사위원회에 대한 적법성 검토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중 관세 유전 만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지 시간 11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산 대두 구매를 4배로 늘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중국은 대두 부족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훌륭한 농부들은 가장 실한 대두를 생산한다며 나는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런 수입량 증가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상당히 줄이는 방법이라면서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정부의 세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재정 적자는 오히려 150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미국 의회 예산국이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지난달까지 1조 6천억 원 달러, 우리 돈 2,223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일대 12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토사 붕괴, 도로 침수 등이 잇따르고 실종자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합니다. 침수된 집에 갇힌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의 안내로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大変ですね。帰れるか不安ですけど。車が動かないんですよ。もう水浸しになっても出れなくなってもここで待機。 산 기슭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과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규슈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구마모토현 7개 지역엔 한때 호우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많은 곳은 404.5mm를 기록했는데 통계 작성 후 최대입니다. 怖いなと思ってはい行こうって言ったらもうあんまり雨が降っても外に出られんこと激しかったですよ. 구마모토 인근 나가사키현에서도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일가족 4명이 탄 차를 덮치면서 차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남녀 2명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밖에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건물이 침수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북부와 수도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토사 붕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LG가 8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한화의 2게임차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LG의 힘, 박혜민과 신민재가 수비와 주루 등에서 만들어낸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였던 한화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 LG 박혜민이 6회에 좌중간에 가두는 하주석의 타구를 빠르게 달려가 잡아냅니다. 일요일 8회에 최재훈이 친 공도 박혜민의 글러브에 걸려듭니다. 외야에 박혜민이 있다면 내야에선 신민재가 철벽 수비망을 쳤습니다. 바쁘면 공을 손으로 잡지 않고도 척척 송구합니다. 두 선수는 타석에서도 끈질기게 투수를 괴롭히고 악착같이 한 베이스를 더 갑니다. 신민재는 토요일 일본 타자로 나와 한화 선발 엄상백에게 14구를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이 빠진 엄상백은 2회도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7일 두산전에서 신민재 안타가 이루스 글러브에 맞고 튕기자 1루에 있던 박혜민이 홈까지 파고든 건 LG 기동력 야구의 진수였습니다. 8번 연속 위닝 시리즈에 지난주 4승 가운데 3번의 역전승은 이렇게 박혜민과 신민재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강팀으로서 쫓겨도 받고 쫓기는 게임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축적이 됐으니까 그거 믿고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이 경기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화의 4경기 반이 뒤진 2위로 후반기를 맞은 LG는 한 달 만에 한화를 2경기 차로 밀어내고 선두에 올랐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숨이 턱턱 막히는 LG의 디테일 야구가 후반기로 갈수록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KT 중심 타자 안현민 선수가 프로야구 7월 월간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안현민은 기자단 투표 총 35표 중 24표, 팬 투표 44만여 표 중 3만 2천여 표를 받아 한화 투수 폰세를 근소하게 따돌렸습니다. KT 선수가 월간 VIP가 된 건 2023년 8월 쿠에바스 이후 약 2년 만이고 KT 야수로는 2020년 6월 로하스 주니어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안현민은 7월 한 달 동안 타율 4할 4푼 1리로 이 부분 2위에 올랐고 장타율과 출루율은 모두 월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시우와 임성재가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을 통과해 2차전에 진출합니다. 김시우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계속된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조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1언더파를 더해 최종 합계 8언더파로 공동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성재도 3언더파를 몰아쳐 7언더파, 공동 17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일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구는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고요. 중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